메타는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죠.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슬롯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증가해야 돼요. 여기에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조금의 콘텐츠만 있으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메타가 만든 AI의 가상 사용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AI 콘텐츠 부분이 성공한다면 메타의 매출은 대단히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2025년에 있다. 이러한 경쟁 치열한 구도에 중국이 결코 뒤질 것인가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 산업의 재편이, 중국에서도 가미가제 드론을 갖다가 벌써 100만 개를 제작했다. 10억 달러짜리 탱크 지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마분지로도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뭐 메타라던가 이런 좀 AI 회사들 네. 좀 볼 게 있습니까? 2,200억 달러를 투자한 4개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은 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즉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클라우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메타만 클라우드를 안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무진장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당장 돈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AI에 돈을 많이 투자한 회사는 메타가 저는 가장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글도 막대한 돈을 쓰고 있고 제미나이 2.0이라는 정말 쾌거를 저는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양자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대단한 R&D 부분의 실적을 보고 있지만, 메타는 순수하게 메타버스가 아닌 AI에 이렇게 역사상 많은 돈들을 메타가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라마라는 걸 풀어서 제한적인 오픈소스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다운로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라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라마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받아 쓰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마가 가지고 있는 AI 경제의 규모의 확대, 그리고 범용성의 확대 부분에서는 라마가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메타는 지금 크게 3가지 영역에서의 이 시장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상품의 효율성들을 지금 대단히 높여내고 있죠. 과거에는 메타가 가장 문제 있었던 건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나 라마가 발전한 이후 그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애플이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를 아이폰에서 못 가져가게 하면서 2012년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잖아요.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즉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서의 개인의 어떠한 이용 패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서드파티 데이터를 다 사올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종합해서 강정수라는 이용자는 어떠한 광고를 노출하면 이 사람이 클릭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광고를 붙여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효율성 부분의 해결을 못하다가 AI가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I가 강정수가 컨텐츠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광고를 붙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자면 생성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주들에게 가는 거고요. 메타가 2025년 올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작년 말부터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광고 효율성은 좋아졌어요. 이 기업 입장에서 메타는 여러분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죠. 구글하고 마찬가지. 떼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은 광고의 인벤토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슬롯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돼요. 신규 이용자도 계속 유입돼야 되고, 그리고 강정수처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긴 하는데 만들지는 않고 남의 것만 보는 사람들에게도 좀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의 콘텐츠가 풍부해져야 광고는 늘 거 아니에요. 여기에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계정도 강정수가 만든 게 아니라 메타가 만든 AI의 가상 사용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NPC 같은 애들이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고 그걸 제가 팔로우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계정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에게 수용성이 좋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용자들이 조금의 그 컨텐츠만 있으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강정수가 작년에 올렸던 사진 하나를 요거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 이걸 가지고 또 변형을 해서 뭘 만들어 보면 어때 해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AI 툴들을 제공해 주는 이 2가지 서비스를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2025년에 시중에 서비스가 풀릴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 저거 괜찮다. AI 콘텐츠인데도 알면서도 또는 알건 모르건 간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만족도가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콘텐츠가
풍부해져야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광고를 갖다가 곳곳에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의 매출이 수직 상승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성공할 경우 광고 효율성은 이미 성공했으니까 AI 기반에서 이 AI 컨텐츠 부분이 성공을 한다라면 메타의 매출은 대단히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2025년에 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메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 글래스라는 거죠. 저는 이것에 작년에 레이반 글래스라든지 또는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까지 이제 메타가 이제 자기 이런 트라이얼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하면서 뭐 오큘러스니 뭐 이런 것들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서 흔히 말해서 LLM 거대 언어 모델이 안경에 딱 붙음으로써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보여졌고 이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편하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벌써 오픈 AI도 스마트폰으로 제가 카메라를 붙이면서 지금 제미나이도 그거 가능합니다. 엑셀 테이블 노트북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펑션 좀 바꿔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 그러면 제미나이나 오픈 AI가 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멀티 모달의 기능들을 안경에도 투입을 해서 이래서 스마트 글래스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AI와 함께하는 동행 기술들 이런 것들이 소비재로서 가능성들을 작년에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2025년엔 반드시 출시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폼팩터라고 할 수 있는 메타 글래스가 2025년에 정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메타를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보셔야 된다. 물론 백단에서는 요즘 메타 메이트라고 해서 메타 직원들이 쓰는 흔히 말하는 코파일럿 같은 것이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도와주는. 네. 이건 아직까지는 메타 직원들끼리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시장성 있는 것은 AI에 의한 광고의 효율성 증가, AI에 의한 콘텐츠의 제작, 그리고 AI와 글래스가 결합된 메타 글래스. 또는 AI 글래스가 얼마나 시장성을 띌 수 있을지가 2025년에서는 메타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AI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좀 잘 보급이 되고 나면은 지금 말씀 주신 글래스라든가 이런 증강현실에서도 콘텐츠 만드는 게 모바일이나 아니면 웹에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3차원을 위한 아마 콘텐츠는. 근데 이게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결국은 또 그쪽 증강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는 단계가 아닐까 또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 좀 살펴봤는데 저기 트럼프도 이제 취임을 하고 또 그 옆에 머스크도 있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지금은 다양한 기대치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변화하는 거는 취임이 돼야 되고 권력을 갖고 난 이유니까 1월 20일 취임식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죠. 근데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8년 1기 행정부 때 미국 우선주의하고 저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그렇게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때는 중국이 시진핑이 이렇게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면서 이 중국몽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민족주의를 트럼프가 내걸었다라면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삐딱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기 때문에 분명히 일기 행정부하고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무역 우선주의하고 국가 안보의 균형을 새로운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미국이 잡아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1기 때는 트럼프의 행동이 좀 억지스러워 보였다고 하면은 정세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동의를 얻고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도 엄청나겠죠.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에 나토를 갖다가 뭐 필요 없다 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나토에 들어온 회원 국가의 침공을 받으면 이것을 미국이 침공받은 거하고 동일시 여기겠다. 이게 나토 협정이잖아요. 그래서 나토 들어가는 거를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나토 국가인 독일을 침공할 경우에 이거는 프랑스를 침공한 것과 동일하고 영국을 침공한 것과 동일하고 그래서 미국을 침공한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입니다. 이게 나토 조약이 무서운데 트럼프가 그거 굳이 필요해? 또는 그거 유지하려면 너네 좀 돈 좀 더 내.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일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폴란드에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전쟁 난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요, 사람들이요. 거의 완전 연마당. 그렇죠. 왜냐하면 국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속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이거는 이미 전쟁 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전쟁이 또 종결되면서 심지어는 만약에 평화협정이 강요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못 들어오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걸고 있는 조건이 평화협정 좋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멈춰줄 테니까 원래 과거 소련 땅이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 된 폴란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다시 다 나토 회원국에서 탈퇴시켜줘.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다라면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돈을 더 내라 그러겠다. 그러면 뭔가 유럽연합끼리라도 새로운 나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다극적인 어떠한 갈등들 아니면 미국하고 딜을 쳐야 되니까 그럼 어떤 딜을 줄 것인가. 미국의 천연가스를 무진장 사주면 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몽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지금 특히 군사 부분, AI 부분에서 미국하고 경쟁을 저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AI나 국방을 다 갖고 있는 건 다 칩이니 엔비디아를 제어하고 ASML의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자였다라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압박도 하지만 압박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더 열나 잘하자. 압도적으로 장국해서 중국이 그냥 항복하게 하자. 그다음에 딜하자. 이런 전략인데 이러한 이 경쟁 치열한 구도에 중국이 결코 뒤질 것인가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중국은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AI 부분에서 바이트댄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내놓고 있는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ኳ이라든지 지금 여러분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 뭐 이런 부분들도 봐서라도 정말로 지금 중국도 AI에게 진심이고 이것이 국방으로 연결되고 있고 국방에도 사실은 AI와 드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이러한 경쟁이 쉽게 저는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이 다양한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 타이완 문제도 그렇잖아요. 바이든은 즉각적인 개입.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 타이완의 전쟁 나면 어떨 거야? 그냥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이든 즉각적인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는 얘기하잖아. 그러려면 타이완이 돈 좀 더 내야 되지 않나? 타이완 자신들의 그 반도체를 미끼 삼아서 우리한테 쉽게 가고 있다, 싸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국제적인 갈등들이 2018년에 트럼프의 집권 시기에서의 국제 정세와 지금 명확하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 우선주의가 성공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결합하면서 효율성위원회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의 산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 AI 중심으로 제조업을 다시 재편하겠다. AI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과를 집권 초반에 왜냐하면 4년 임기인데 레임덕은 필연적이잖아요. 왜? 이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대통령이 못할 사람이니 그렇죠. 초반 1, 2년에 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과 2026년에 성과가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I 중심의 제조업 질서 재편 여러분 중국의 제조업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제조업의 부분을 리쇼어링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이라는 걸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국의 제조업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만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국제 정세와 미국 우선주의와의 변화도 2025년 큰 화두겠지만 정말로 AI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새로운 세계 글로벌 질서의 재편 이것이 미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의 재편이 정말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육군 장성들에게 공군 장성들에게 해군 장성들에게 돈 써가면서 관리해 왔겠어요. 엄청난 네트워크죠. 그렇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권이 붕괴되는 걸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항 전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 12월에 H-1B 비자 가지고 인재들의 영입 비자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고 마가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이 마가 운동 진영에서는 아예 그것도 반대하는 이민자에 반대하는 무조건 싫어하니까요. 네, 이것에서 벌써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똑똑한 0.1%는 다 데려와야 된다. 그것이 마가를 위한 진정한 필요한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갈등이 벌써 지금 내부에서 대립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대립들이 2025년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산업 같은 경우는 진짜 1, 2년 전만 해도 드론으로
공격한다 이러는 게 실험 같은 느낌이었었잖아요. 네. 테스트로 해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드론 없으면은 뭐 전쟁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중국에서도 가미가제 드론을 갖다가 벌써 100만 개를 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왔던 거죠. 10억 달러짜리 탱크 지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마분지로도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폭탄 하나 싣고 가서 자살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어났었고요. 이번에 이제 CCA라고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CCA라는 개념은 미국 공군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국방 방위 전략을 3번 정도 수정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작년 10월 달에 수정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무기 체계를 faster, 빠르게 만들 수 있고 cheaper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방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좋은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좋은 미사일, 현물을 갖다가 우리가 1000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북한에 다 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만드냐. 근데 그게 전쟁이 안 끝나 그걸로. 네.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현물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생산하기 오래 걸리고 비싸고 이런 걸로는 장기전을 갈 수가 없다. 특히 여기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중국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국방 전략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하게 만들고 치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화된 방식이어야 된다. 모듈화되는 방식이 뭐냐? 무기의 대부분의 이 부품들은 상업적인 용도에도 이미 쓰이고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안드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마하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F-35하고 같이 날아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F-35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쓸모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쓸모가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레이더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하지만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궤도 위성을 미국만 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만 띄우고 아니라 중국이 띄우고 있다는 거죠. 상대편은 어차피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최소한 중국은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아니겠지만, 근데 북한이 중국에서 정보 주면 그렇죠. 뭐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고, 물론 스타링크가 엄청나게 많지만, 즉 중국도 입장에서도 스텔스 기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도 미국의 드론을 만듭니다. 근데 1억 달러가 넘는 이러한 이 드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론들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드릴이 오픈AI랑 얘기해 가지고 드론 방어막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을 오픈AI도 결합하기도 했고, 팔란티어도 같이 해서 스페이스X까지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잖아요. 이거 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방산 기업들하고 맞짱 뜨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들도 저는 흥미롭게 좀 변화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방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로 시작해서 결국 AI가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방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이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 우선주의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경찰이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AI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 체질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진짜 뭐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조업의 재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얼마나 제조업의 미국이 무너졌으면 자신들의 군함을 수리할 데가 없어서 한국에 맡기겠다고 나오니까 한국 조선업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원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제조업을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제조업을 가져오자라는 건데 왜 내보냈겠어요? 미국에서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 옵쇼링 한 거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네. 뭐 철도 중국이 훨씬 더 싸고 뭐 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를 다 상실했는데, 즉 인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인재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보겠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꿈과 같은 얘기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풀자라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를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투여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비용은 중국과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최저임금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왕창 깔리면 아마 미국은 그거 쉽게 얘기해서 한국으로 타이완으로 수출 금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 자산으로 보면서.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재편한 다음에 나중에 주더라도, 그럼 미국에도 제조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200년 동안 이어왔던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에서 나왔던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 분업. 비교 우위론이 그거잖아요. A가 사과를 만들고
B가 토마토를 만드는 것이 A가 사과에 집중하고 내가 토마토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바꿔치기 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 경제에는 좋다. 이것이 이제 비교 우위론이었던 것이 이것이 산업적인 분업이었던 거고 국제적인 분업이었던 거고 이 국제적인 분업이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라는 단어로 나온 거고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서 아이폰은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지만 만드는 건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문제되면 타이완으로 좀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것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세계의 그런 분업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거고 세계 무역의 기본적인 로직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의 저는 진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테스트되는 단계가 트럼프 2기 집권기다. 트럼프가 그럼 임기가 끝나면 다시 민주당처럼 모두가 호의평등하면서 뭐 서로 도와주고 세계화의 길로 다시 돌아갈 거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AI가 생산성에, AI가 제조업에, AI가 방산산업에 그리고 AI가 소비재 부분에서 우리의 기업의 활동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생산성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저희가 진입할 수 있게 될 거고 사실 자본주의 탄생과 함께 작동되었던 리카도의 비교 우위의 법칙이 무용지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되게 세계 질서의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가 또 2025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은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흥미진진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 임기가 짧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3, 4년 차가 되버리면 이제 레임덕이 올 수 있으니 네. 초반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네. 근데 그게 2025년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훑어봤는데요. 작년에 정말 자주 뵀었잖아요. 네. 네, 올해도 자주 뵈면서 많은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